안녕하세요. 저는 2살 배기 딸을 키우면서 현재 둘째를 임신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자상하고 배울 점 많은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아이와 뱃속의 둘째까지. 정신없이 바쁠 때도 많지만 또 한 번씩은 너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행복이 내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지금의 결혼이 2번째 결혼인데요. 2년도 안 되는 첫 번째 결혼에서는 행복한 적이 없었고 내내 속만 끓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저를 무시하고 닥달만 했던 시모와 방관하는 남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달 전쯤에 전 시모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결혼 생활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전 시모인 만큼 우연이라도 다시 본 게 너무 싫고 끔찍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전 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그동안 나 마음고생 많이 시켰는데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싶더군요. 저의 첫 번째 결혼과 전 시모와 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공장을 하셨는데 꾸준하게 운영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공장이 큰 규모는 아니고 하청의 하청이긴 하지만 일이 꾸준했기에 저희 집 형편도 큰 어려움 없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고 소개로 만나게 된 최경수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최경수는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홀어머니와 산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임대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임대업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최경수는 그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 엄마가 사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시계나 구두도 값비싼 물건을 잘 하고 다녔는데 취업 전까지는 엄마 카드로 살았다고 그러고요. 최경수는 엄마랑 둘이서 살다 보니 유난히 친하다면서 엄마랑은 꼭 친구처럼 가깝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최경수가 마마보이라는 증거들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 화목한가 보다 싶어서 좋게 봤었습니다. 하여튼 최경수와 저는 2년 좀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경수가 자기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도 슬슬 하자고 하면서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연애 기간도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였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몹시 좋았어요. 제가 약속 장소로 들어올 때부터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고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아휴, 우리 경수한테 말 많이 들었어. 반가워. 내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경수가 잘 안 보여주더라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도 뵙고 싶었어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네. 딱 봐도 가정교육도 잘 받고 너무 참해서 마음에 든다. 어머님은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집안 이야기도 하고 결혼 준비에 관한 얘기도 하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나 은하가 너무 마음에 들어. 결혼해서도 우리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말고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자. 은하 생각은 어때? 저도 좋죠. 이것 봐. 가정교육 잘 받고 구김살 없이 큰 여자들은 달라. 꼭 못 배운 것들이 덮어놓고 시부모 욕하고 벽치고 그런다. 은하야,
우리는 모녀처럼 잘 지내자. 어머님은 저와 가깝게 지내자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까지 저는 그런 게 싫지 않았습니다. 잘 몰라서도 그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친하게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생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몹시 좋았고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초반 3개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어머님과 왕래가 잦긴 했지만 사이도 좋았고 남편하고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빠가 건강상의 문제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공장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부터 공장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아는 분에게 공장을 넘기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빠는 쓰러지셨던 거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고 평생 아빠가 일궈온 공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모질고 힘든 나날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바로 달라져 버린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희 집이 망하고 아빠까지 쓰러지셨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님은 태도가 180도 바뀌셨어요. 저희 집이 망했기 때문에 괜히 손 벌리게 되는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순간 저에게 엄청 차갑게 변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진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셨고 저에게도 부모님을 일컬을 때 항상 호칭을 쓰면서 말을 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바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지칭할 때도 사돈이 아니라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요. 또 그때부턴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홀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방에서 친척분이랑 통화를 하시는데 걔네 아빠는 회사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도 뭐 했다니? 한심하다. 라고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어는 없었지만 저희 친정 얘기를 하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통화 끝나고 나오셨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을 뿐이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 섭섭하고 기분 나쁘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남의 통화를 왜 엿듣냐 노발대발하시고 그건 너네 아빠 얘기가 아니라 친척 얘기라면서 도둑 고양이처럼 남의 통화 엿들은 데다 지 맘대로 생각하고 사람을 몰아세우냐고 엄청 심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말투나 행동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너무 느끼는데 정작 어머님은 그런 건 전부 네 자격지심이랍니다. 자기 집 망했다고 제가 자격지심 느끼면서 별것도 아닌 말에 발끈하고 섭섭해한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만날 때마다 저희 집 망한 거 은근히 운 띄우면서 내 아들이 처갓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어떻게 결혼하고 나니 바로 집이 망하냐면서 그전부터 안 좋았는데 제가 속인 거 아니냐는 식으로도 애둘러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서운하고 상처로 쌓였죠. 저희 부모님이 무슨 돈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희 부모님을 죄인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영혼 없이 듣기는 듣는데 대꾸도 잘 안 하고 자리를 곧잘 피했으니까요. 저는 점점 어머님을 보는 것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원래도 좀 지나칠 정도로 자주 부르고 연락도 많이 하신 것도 맞고요. 그맘때 어머님과 만나면 서운할 일이 많으니 3번 갈 거 1번만 가고 통화하는 것도 적당히 끊어내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매주 주말마다 오기를 바라셨고 전화도 자주 하셨는데 어머님과 제가 사이가 좋을 때야 저도 잘하죠. 하지만 만나면 기분 나쁜 얘기,
그것도 친정부모님 안 좋게 말하는 얘기 자꾸 푸념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뭐가 좋다고 뻔질나게 어머님을 뵈러 가겠나요? 그렇게 남편이 시댁 가자고 하면 저는 안 간다고 했고 그러면서 남편도 저에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너무 서운하게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남편은 그저 제가 시댁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엄마 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저희 친정 사정이 어려워진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일 뿐인데 제가 고깝게 듣는다면서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몹시 강했습니다. 그저 홀어머니의 외아들 관계다 보니 애틋하고 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어머님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게 몹시 심했고 어머님도 아들 내외를 본인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게 컸었죠. 하여튼 제가 시댁에 잘 안 가고 어머님 전화도 잘 안 받으면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죠. 결혼 전에 잘하겠다면서 왕래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핑계대면서 안 온다고 제 할도리도 안 한다면서요. 남편에게 제욕을 엄청 하시는 듯 했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신 적도 많습니다. 너 아주 웃긴다. 이제 결혼했다 그거야? 결혼 전에 너 뭐라고 했어? 내가 30년 동안 힘들여 키운 우리 아들 너한테 보내는 거니 너네끼리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자주 오고 같이 시간 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가족이라고 했지? 결혼 초반에 좀 오는 척 하더니 이제는 맨날 경수만 보내고 너는 오지도 않네.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니? 너 어디 한번 말해봐라. 어머님이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건 경수 씨잖아요. 어머님이 주말마다 오라고 하셔서 저 사실상 경수 씨랑 어디 여행도 못 가보고 데이트도 못하고 둘이서 시간도 잘 못 보냅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이 경수 씨 보고 싶어 하시니까 주말마다 가라고 하는 건데. 얘 말하는 것 봐라. 경수가 네 물건이니? 네가 선심 써서 나한테 보내줬다 그거야? 경수 씨 저랑 결혼했고 저랑 부부예요. 그러면 저랑도 시간 보내고 저희 가정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맞잖아요. 그럼에도 어머님이 주말마다 보고 싶어 하시니 어머님 뵈러 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아들 보시면서 왜 저한테도 자주 안 온다고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너 어른한테 말대꾸 아주 잘한다. 결혼 전엔 새삼 참하고 조신한 척 하더니 그거 다 연기였니? 나 너한테 완전 속은 기분 든다. 아버지가 무슨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라고 집도 여유 있다고 할 땐 언제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쫄딱 망해버리질 않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조신하고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 잘못이겠다 어쩐다 입 바른 소리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말 바꾸는 것 봐. 무섭다 못해서 소름이 끼칠라 그러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친정이 어려워진 게 어머님한테 큰 피해라도 있나요? 왜 걸핏하면 자꾸 저희 친정 얘기를 안 좋게 하세요? 피해가 왜 없어? 내 아들이 사위인데 쫄딱 망한 처갓집 식구들이 내 아들한테 들러붙으면. 뭐라고요?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하러 경수 씨한테 들러붙어요? 저희 부모님을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고함 지른다고 미친 거냐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셨죠. 그날 어머님과 싸우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터질 것 같은지 눈물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해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왜 엄마랑 그렇게 싸우냐고 따지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나랑 우리 친정부모님 욕하는 건 괜찮고 내가 너네 엄마한테 안 참고 할 말 하는 건 문제냐고 저도 난리를 쳤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크게 싸우고 한동안 아예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 생각까지도 들었죠.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뒤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 욕 엄청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고 그 얘기는 저도 아는 분을 통해서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 결혼 잘못시켰다고 참한 줄 알았더니 무슨 뱀 같은 년이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 망친다고 그러고 다니시는 것 같더군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철저하게 자기 엄마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아니면 그냥 저랑 이혼할 거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너네 부모가 어쩌고 하면서 친정 까내리고 무시하면서 시댁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라고 그러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네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 엄마도 나도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야. 처가댁 어려졌으니 속상하고 걱정돼서 하시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은 없어? 그게 속상이고 걱정이야? 대놓고 너네 집 망했는데 너네 부모가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 어쩌냐고 하셨어. 그런데 그게 단순한 속상함이고 걱정이야? 우리 엄마 그런 소리 안 해. 말 지어내지 마. 내가 이런 얘기를 지어낸다고? 엄마가 너 이간질하고 성격 이상하다더니 딱 맞는 것 같다. 아, 너네 엄마랑 내 뒷담도 엄청 했나 보네? 뒷담이 아니라 엄마가 속상해 하시니까. 그래서 이혼도 하래? 너네 엄마가? 말 가려서 해라. 너네 엄마? 너네 엄마는 허구한 날 우리 부모님 보고 너네 엄마 너네 아빠 거리는데 나는 하면 안 돼? 너 진짜 최악이다. 너야말로. 이혼. 그래 하자. 나도 너랑 너네 엄마 같은 사람들하고 더는 못 살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랑 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남편은 이미 자기 엄마한테 이혼 얘기도 상당히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도 그러고 싶은 것 같은데 끝까지 제 탓으로 돌리고 싶은지 저더러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이혼은 안 하겠대요. 어이가 없었죠. 저야말로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데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구는 게요. 남편도 저도 이혼을 원했고 자녀도 없고 결혼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혼이 되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은 2년도 채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속 끓고 마음앓이는 제법 했죠. 이혼이 확정되던 그날까지요. 그날 전시모가 저한테 문자 하나 보냈더군요. 너랑 이혼했다는 거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다 췄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와, 진짜 끝까지. 저도 한 소리 적어서 보낼까 하다가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 싶어서 그냥 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생활로 돌아왔어요. 여행사 열심히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아빠는 몸이 좀 나아지셨는데요. 아빠가 팔았던 공장에서 아빠에게 책임자 겸 일을 맡기셨어요. 아빠가 더 이상 대표는 아니지만 실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빠도 다시 공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집도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한 남자친구랑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친했었기 때문에 다시 금방 가까워졌어요. 제가 이혼한 이야기, 결혼 생활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던 이야기도 많이 털어놓았죠. 그 친구도 자기의 속마음이나 개인 사정을 많이 털어놓았고요. 그러면서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믿음과 확신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 한켠에는 처음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그 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결혼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집 부모님도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친구는 제 남편이 되었죠.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두 분도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저희 부부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셨고 알아서 잘 살라는 주의셨습니다. 시댁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롯이 제 가정만 돌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결혼에서의 장점과 안정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두 번째 결혼에서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나 첫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며 평온하고 소소하게 잘 지내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뜬금없이 친구로부터 제 전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제 전남편이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친구가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은하야, 네 전남편 최경수 맞지? 맞아.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 헐, 맞네 맞아. 네 전남편 재혼한다? 너 몰랐지? 최경수가 재혼한대? 참나.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최경수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네 전남편이랑 결혼하는 여자가 이명주래. 그래서 아는 거지. 뭐라고? 친구의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명주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좁다 한들 제 전남편이 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재혼을 한다니요. 놀랄 노짜더군요. 그게 진짜야? 이명주랑? 대박이지? 이명주 또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그 남편 이름이 최경수고 증권사 다니고 호르몬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은하 전 남편 같은데? 그랬거든? 역시 맞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 결혼을 하든 말든 더 이상 제할 바는 아닙니다. 미친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인데 결혼하는 그 여자가 불쌍하다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 이명주라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명주랑 저는 썩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동창이긴 하지만 친구는 아니었고 또 저는 별로 이명주를 안 좋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주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거든요. 이명주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저희 학교 일진 패거리였거든요. 이명주는 아버지가 술집이며 고깃집을 여러 개 운영하고 집이 꽤 잘 산다고 들었는데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런데 집은 좀 잘 살고 엄마 치맛바람도 장난 아니었고요. 저랑은 무슨 인연이었냐면요. 이명주가 제가 입고 있는 후드 점퍼 예쁘다고 막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고 이명주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 패거리였잖아요. 당연히 학생들 사이에선 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명주가 저한테 막 친한 척하면서 자기가 학교 마치고 공고 오빠들을 만나러 갈 건데 제 옷 좀 빌려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거의 삥 뜯는 거나 다름없죠. 돌려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했는데 막 난리를 치면서 계속 빌려달랍니다. 제가 끝까지 싫다고 하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쌍욕을 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 뒤로부터 제가 지나가면 일부러 노래하듯이 욕을 하거나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하거나 지 친구들한테 들으라는 듯이 제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번 받았는데 그 뒤로도 여전히 저한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스마트폰 초창기였는데 저는 그때 들고 다니던 핸드폰 동영상 기능 몰래 켜서 걔가 저한테 쌍욕하는 거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괴롭힘 증거가 떡하니 있다 보니 걔네 엄마가 아무리 치맛바람 쐬고 선생님을 휘두른다고 해도 안 될 일이었죠. 결국 경고 조치 당했고 저한테 이를 갈았지만 그 뒤로 저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더 이상 이명주를 보지는 못했어요.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명주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도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한 번씩 이명주의 근황에 관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들으면서도 걔는 여전하구나 생각했죠. 하여튼 그랬던 애가 바로 이명주인데 제 전남편하고 이명주가 재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나요.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론 미친 시어머니와 미친 이명주가 고부 사이가 되는구나 싶어서 이상하게 흥미진진하기도 하더라고요. 둘 다 성격 장난 아닐 텐데 싶으면서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 싶은 겁니다. 어디서 착하고 순진한 여자를 세며느리로 맞이했으면 그 여자가 너무 불쌍했을 텐데 이명주 정도면 전시모와 도찐 개찐이구나 싶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또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맘때 둘째를 임신했고 아이 옷을 좀 보려고 백화점 아동복 매장을 갔을 때였죠. 공교롭게 거기서 전시모와 딱 마주친 겁니다. 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너 오랜만이다. 임신했니? 이제 인사할 사이도 아니건만 티커운 말투로 말을 거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네. 근데 너는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대충 까딱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너도 재혼했단 얘기는 전에 들었다.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수도 재혼한 지 몇 달 됐어. 아, 네. 축하하네요. 그럼 이만. 제가 그냥 무시하려고 가려는데 일부러 저 약 올리려는지 그러더라고요. 참나 저 싸가지 봐라. 그때 이혼시키길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돌아봤죠. 그러자 전시모가 빈정거리더라고요. 너는 언제 또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랑 경수는 정말 인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너랑 경수 결혼했을 땐 정말 싫고 내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우리 며느리 얼마나 나한테 잘하고 예쁜지 몰라. 누구처럼 결혼 전에나 알랑방구 끼고 결혼하고 나니 싹 달라지는 그런 애 아니거든. 우리 새며느리는. 그러는 겁니다. 이미 이혼한 지도 오래고 남남인데 굳이 저한테 저런 소리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가 나도 똑같이 어디 약 올려줄까 싶더라고요. 저만 당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알아요. 경수 씨 재혼했다는 거. 누구랑 결혼한지도 알아요. 어머, 그런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설마 우리 경수 아직도 못 잊고 뒤 캐고 다니니? 그럴 리가요.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기 싫은데요. 지금처럼요. 뭐라고? 제가 최경수랑 누가 재혼했는지 아는 건 어머님 새며느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름 이명주잖아요. 그 말에 전시모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이름을 어디서 들었나 본데 고등학교 동창은 무슨... 우리 명주는 고등학교 외국에서 졸업했어. 뭔 소리 하는 거니? 네, 알아요. 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잘리고 외국 갔잖아요. 유명해요. 학교에서도 유명하고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제 말에 전시모 얼굴이 벙찌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명주가 학교에서 잘려? 벙찐 전시모 표정 보는데 참 우습더군요. 새며느리 정체도 잘 모르면서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잘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게 말이죠.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잘하는 며느리라고요? 아휴, 그러시겠죠. 결혼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니까 얼마나 능숙하고 잘하겠어요. 뭐? 그때 그 전시모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참 고소합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그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표정 말이죠. 앞으로 저 보시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좋게 끝난 것도 아니고 피차 반갑게 아는 체 할 사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쏙 드는 새며느리 얻으셨나 본데 아들네랑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낮에 있었던 일을 가만 생각하며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여서 안 받았는데 잠시 후 또 오더라고요. 뭐지? 생각하며 받았는데 전시모였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폰에서 삭제했다 보니 이름이 안 뜬 거였죠. 나다. 저는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우연으로 만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였죠. 뭐예요? 왜 전화를 하세요? 아까 그 얘기가 뭐야? 명주에 대해서 네가 한 말. 전시모는 엄청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뭐요? 제가 이명주랑 아는 사이인 거요? 네, 그대로예요. 저 걔랑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걔 학교 잘리고 외국으로 갔잖아요. 학교를 잘려? 왜 잘려? 그리고 뭐 결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뭘?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급하게 다그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무슨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다며 결혼 잘못 시켰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기껏 맞이한 새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요. 정 궁금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이명주가 왜 고등학교 잘렸냐면요. 남자랑 사고 쳤거든요. 사고? 네, 학교에서 알아주는 문제아였는데 갑자기 학교에 한참이나 안 나오더라고요. 소문은 무성했죠. 공고 남자애들이랑 붙어 다니더니 임신을 했네. 그래서 수술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사고치고 수술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아무리 쉬쉬해도 소문 다 났죠. 고등학생이 임신까지 했으니 학교에서도 문제가 컸고 잘리네 마네 했는데요. 학교에서 잘리기 전에 간 건지 아니면 잘릴 것 같으니까 먼저 그만둔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고등학교 그만두고 외국 유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학교는 안 나왔는데 졸업 후에도 걔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들었어요. 유학 간 곳에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남자랑 동거했다는데 그 남자랑 성인 되자마자 결혼하고 살림 차렸다죠. 애도 하나 낳았다는데 듣기에 몇 년 안 살고 이혼하고 한국 돌아왔대요. 애는 남자 쪽에서 키운다고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는데 어떤 나이 많은 남자랑 사실혼으로 동거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걔 친구들이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아름아름 들었습니다. 이명주가 고등학교 때 저 괴롭히기도 해서 저도 썩 이명주한테 좋은 감정 아니고요. 그런데 최경수랑 이명주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놀랍죠. 그렇게 깐깐하게 새며느리 보실 것 같더니 어머님은 그런 것도 안 알아보셨나 봐요. 제가 깐족거리며 이명주에 관한 모든 과거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이제 궁금한 거 다 풀리셨죠? 제가 아는 어머님 며느리에 대한 얘기는 그게 다예요. 사실 저도 건너서 들은 얘기다 보니 다 아는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님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따로 좀 알아보시던지요. 그리고 저한테는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까 분명 우연으로라도 마주치지 말자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명주가 그랬다고? 네가 지어낸 거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뭐하러 지어내요? 시간 남아 도나요? 정 찝찝하시면 직접 알아보시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도 이명주가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요.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그럼 됐죠. 과거가 중요한가요? 엄밀히 최경수도 재혼인데요.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일이? 라면서 넋나간 듯 혼잣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통화하기 싫어서 그만 끊었습니다. 지금은 이명주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전시모 마음에 쏙 들게 잘했나 본데 그런 이명주의 과거를 알고도 저렇게 나오나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든 이명주든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전시모가 저를 긁어대니까 저도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죠. 그 이후로 전시모에게는 전화는 안 왔는데 친구한테 들어보니 최경순의 집도 난리 난 모양이더라고요. 전시모가 제 얘기 듣고 따로 알아도 본 모양인데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남자도 많고 그랬나 봐요. 과거긴 하지만요. 전시모하고 이명주랑 크게 싸운 모양인데 전시모보다 이명주가 한 수 윈지 최경수가 이번에는 지네 엄마랑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이명주랑 이혼은 안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시모랑 최경수랑 연을 끝내 만에 심하게 싸우고 사이도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야 어찌됐든 지금 잘하면 됐지 전시모도 참 욕심 많구나 싶더라고요. 과거도 깨끗해야 하고 조신하고 참해야 하고 자기한테도 잘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어찌나 바라는 게 많은지요. 본인도 딱히 좋은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말이죠.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결혼이 주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하고 행복하다는 기분도 자주 느껴요. 저 자체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곧 출산 예정인데 저희 큰딸에게도 또 태어날 아이에게도 많은 사랑과 마음을 주며 잘 키우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전에는 집안의 살림이천 노릇을 했던 K 장녀였고 결혼 후에는 밑빠진 독이었던 시댁의 지갑 노릇을 자처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혼이 저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한식, 양식 자격증을 땄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요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제 꿈은 제 의지이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기도 했어요. 맞벌이셨던 부모님은 늘 바쁘고 집에도 잘 안 계셨고 저는 장녀로서 집안의 살림과 동생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했죠.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음식 만들고 반찬 만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손맛이 좋고 요리를 잘하니 그런 쪽으로 나가보라고 했어요. 취업도 잘 되고 제 적성에도 잘 맞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조리학과 졸업하고 나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 벌어서 동생 학비도 내주고 집안 생활비도 내고 그랬죠. 그러다가 30살에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자본금이 별로 없어서 빚을 많이 지고 시작한 가게였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가게는 꽤 잘 됐고 나중에는 2호점까지 냈습니다. 그 정도면 제 기준에서 꽤나 성공한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좀 허무하고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20대의 청춘이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았거든요. 남들은 20대에 연애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추억을 쌓는데 저는 가만 돌이켜보니 악바리같이 일만 하고 얼마 없는 휴일날은 너무 피곤하니 잠만 자고 제 20대의 기억은 온통 주방밖에 없더라고요. 메뉴 개발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물론 그게 다 저를 위한 거고 그로 인해 제 가게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만 사장 김은아가 아니라 인간 김은아를 생각해보면 좀 서글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아예 모쏠은 아니고요. 호텔 양식당에서 일할 때 선배였던 남자와 만난 적은 있는데 데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설레는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업계 선배로서의 존경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배로서 존경과 남자로서의 애정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만나다가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헤어졌죠. 하여튼 제 매장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제 동생도 무사히 학교 졸업하고 자기 밥벌이 하고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로 귀농을 한다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되는 부담이 더 이상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장녀로서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 가족들 신경 쓰지 말고 연애도 하고 놀러도 다니면서 네 인생 즐기라고 하셨는데요. 돈도 써본 놈이 써보고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놀아본다고 내내 일만 하던 저는 돈 쓰는 것도 노는 것도 잘 못했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제 인생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가게에 스피리츠 주류를 납품하기 위해 영업을 하러 왔었어요. 자기가 그 주류회사 영업팀장이라고 했고 주 업무는 주류 입점 및 판매 촉진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류가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고 또 회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규모지만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개발로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 괜찮아서 저희 매장에도 입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거의 매일 오다시피 왔어요. 얼굴이 호남형이고 성격도 시원시원 싹싹한 데다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인상과 성격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일적인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호감이 있다고 그 남자도 저에게 호감이 있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와 친해지면서 일 말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며 잘 지냈는데 그러면서 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그 남자가 고백했을 때 나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여성스럽지도 않다. 게다가 당신보다 나이도 4살 많다. 그런데도 내가 진짜 좋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더러 은하 씨처럼 멋진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 없어 하느냐며 제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사랑스럽다고 하더군요. 일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저는 야무지고 칼 같은 면모도 많지만 연애에서는 젬뱅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달콤한 말에 껌뻑 넘어갔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가장 멋지다, 사랑스럽다 라는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물 좋고 서글서글한 그 남자는 저에게 마음을 많이 표현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집안의 가장 노릇도 하고 동생 뒷바라지도 해줘야 했고 또 주방이라는 곳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늘 긴장하면서 바쁘고 빠듯하게 살아왔는데
그 남자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오다가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고 그 남자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의 본가는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그 집도 전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평소에 명품 옷도 잘 입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막연히 집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좀 무리해서 옷이나 구두, 차를 산 거라고 했었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한 분과 남동생 한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형편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다단계랑 주식으로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따로 대학은 안 갔고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남친과 달리 좀 삐딱하고 건들거리는 외모와 성격이더라고요. 남친 어머님도 염색물이 빠진 오렌지색 머리에 화장도 좀 진한 편이시고 하여튼 제 남자친구의 젠틀한 이미지와 가족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긴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건데 국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인사드린다고 격식에 맞춰 입고 가고 15만원짜리 한우 세트도 챙겨갔는데 어머님이나 남동생은 집도 제대로 안 치워져 있고 옷도 집에서 그냥 입는 옷 그대로셨습니다. 내가 인사 온 걸 모르시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국수 먹을 건데 저보고 상 좀 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남친이 먼저 나서서 상 펴고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어정쩡하게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랑 김치 하나요. 솔직히 전혀 대접받거나 환영받는 것 같지 않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차 한 잔씩 하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나이 물어보고 우리 영민이보다 나이가 많다면서 그러고 제 손이나 피부가 너무 거칠다고 그러시고 하여튼 저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남친이 제가 양식당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장사가 잘 된다면서 말했는데 마침 시동생이 제 식당을 알더라고요. 우와, 거기 사람 진짜 많던데? 거기 사장이에요? 네, 와, 대박이다. 엄마, 거기 장사 대박 잘 돼. 그래? 돈 많이 버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그렇지도 않아요. 뭐 월세도 비싸고 직원들 월급에. 에이, 무슨. 거기 볼 때마다 사람 많더만. 제 가게가 잘 된다고 하니 어머님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보이긴 했지만 남편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 큰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했고 남편은 연애 때처럼 저에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어느 날 남편이 자기 회사 대표님이랑 사모님이랑 저희 식당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초대를 했죠. 대표님은 40대 중반처럼 보였고 대표님 와이프는 남편 또래로 30대 초반 정도더라고요. 남편에게 나중에 들어보니 2사람의 나이 차이가 12살 정도 난다고 하고요. 대표 와이프는 조그맣고 예쁘고 애교도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사이도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챙겨주고 좋아 죽는 게 보였다고나 할까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다는데 여전히 신혼 느낌이 폴폴 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 와이프는 대표가 뭐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보셔라, 저게 맛있다, 술은 적당히 드셔라 등등 옆에서 막 걱정하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 대표도 말은 우리 와이프 때문에 술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아주 잡혀 산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
술 많이 먹으면 간상하니까요. 아유, 알았어. 말 들어야지. 봤지, 최 팀장? 내가 이렇게 잡혀 산다. 보기 좋으신데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 좋다고 자랑 같은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하여튼 그 뒤로도 한 번씩은 부부 동반으로 만났고 저희 매장에서 주류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중 시댁에서는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하고 7, 8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동생이 지인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명의의 자동차도 아니어서 자동차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손해배상을 직접 다 물어줘야 했죠. 어머님이 전화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고 남편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당장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수리비를 해주었고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고 어머님도 제가 너무 든든하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어쨌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들이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기 때문에 저도 좋은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보다 쉽게 돈을 해주니까 저를 무슨 지갑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에 이번엔 어머님이 저에게 또다시 몇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면서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이모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대신 많이 키워주고 돌봐준 친이모님인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다면서 3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느냐 하셨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좀 도와달라고 막 부탁하시길래 거절하기도 그래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고맙다고 이모 사정 좋아지면 꼭 갚겠다고 하시면서도 남편에겐 꼭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영민이가 너한테 돈 빌렸다는 거 알면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할 거야. 저번에 우민이 차 사고 낸 것도 너한테 돈 받은 거 너무 염치 없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아, 그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떡하니? 이모가 딱 죽게 생겼다는데 도와줘야지. 가족끼리 모른 척할 수도 없지 않니? 그렇죠. 하여튼 영민이한테는 비밀이고 내가 이 돈은 이모한테 잘 빌려줄게. 이모도 많이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어머님이 또 저에게 300만 원을 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300이나 빌려가셔놓고 이모님은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급할 때 빌려드린 거니 하다못해 고맙다는 문자라도 한 통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빌려드리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급할 때는 어머님 통해서 빌려달라고 하시고 막상 빌려드리니 연락 한 통도 없으시구나 싶어서 기분이 좀 상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모님이 집안 사정 때문에 급히 빌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주식 넣는다고 거짓말하고 저한테 빌린 거라는 걸요. 어머님은 주식으로 꽤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셨음에도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식에 계속 손을 대셨어요. 주식을 무슨 도박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거짓말도 너무 그럴듯하게 하셨습니다. 이모님 핑계까지 대면서 저한테 300을 빌려다가 무슨 바이오 주식인가 뭔가를 사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하여튼 그렇게 돈을 빌려가는 것 외에도 은근하게 저한테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돈을 잘 가져가셨어요. 제 딴에는 시어머니니까 어렵기도 하고 또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기에 이제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저에게 자꾸 돈을 뜯어낸 것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에게 이래저래 돈을 해드린 것을 저희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한테 돈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걸 알면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까 라면서 남편 걱정을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돈 뜯기면서도 남편 걱정을 했다니 저도 어지간히 반푼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속상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날 저는 제 결혼 생활을 뒤집을 그 전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은 작은 방에서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려던 제가 우연하게 그 통화를 들었죠.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장실 가려던 것도 까먹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대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돈 없지, 엄마. 무슨 돈? 엄마 또 혹시 주식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하지 마요. 엄마 날린 돈이 얼만데. 내가 지켜볼 거야. 하여튼 나는 돈 없어요. 뭐? 은하한테 물어본다고? 뭐 그렇게 하시던가요. 적당히 한번 물어봐요.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엄마, 은하한테 돈 얘기할 때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잊지 마. 괜히 내가 안다고 하면 나까지 곤란해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뜨악했죠. 그리고 조용히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말이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돈 빌리면서 저희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알면 저한테 미안해하고 난리칠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한 줄 알았는데 웬걸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가 먼저 나서서 자기는 돈 없으니 저한테 빌리라고 하질 않나. 그러면서 지는 모르는 걸로 하자고 하질 않나. 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뒤통수가 얼얼하고 뭔가 내가 여태까지 남편에게 속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제 앞에서 너무 친절하고 다정한 사랑꾼 같았는데 그 어머님과의 통화는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말투도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고 완전 양아치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한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남편은 외모가 훤칠한 편이라 인기도 많았는데요. 반면 저는 외모도 자신 없고 잘 꾸미지도 못해요. 별로 이성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도 아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그 진심이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게를 2개나 운영하니까 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좋아하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시댁 형편이 별로 좋지는 않다 보니까 신혼집도 제가 청약 당첨된 집에서 시작했고 남편은 결혼할 때 해온 돈이 3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 돈은 신혼집 잔금 치를 때 보태서 냈고 나머지는 다 제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드는 비용을 남편은 3천만 원, 나머지는 제가 다 한 셈이죠. 남편 회사가 크진 않아도 그래도 오래 일했고 영업팀장이라고 했는데도 연봉이나 벌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았고 또 남편이 그간 시댁 생활비를 책임졌다 보니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했고 제가 더 여유가 되니 제가 더 많이 내고 부담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화를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남편이 혹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만만하고 돈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 자격지심이다 싶으면서도 한번 생겨난 의심과 불신은 점차 커지는 겁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의 폰을 몰래 뒤져보기로 했어요. 제 앞에서 보여지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란 걸 잠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남편 카톡에서 어떤 여자와 자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대화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거든요.
남편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속마음이 뭘까 궁금해서 몰래 폰을 뒤져봤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애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둘의 대화 수위가 상당하더라고요. 보고 싶네, 사랑하네는 기본이고 엉덩이에 점이 귀엽다느니 내가 준 속옷을 입어봤냐느니 그 대화들을 보는데 정신이 다 어질어질했습니다. 현실감도 안 느껴졌어요. 분명 제 남편과 묘령의 여자가 나눈 대화인데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제 앞에서는 사랑꾼처럼 저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굴면서 뒤에서는 자기 식구들이랑 제 돈 뜯어낼 궁리만 하고 게다가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질까지? 뒤통수도 그런 뒤통수가 있을까요? 배신감 때문에 치가 떨린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상간녀의 정체였습니다. 미애라는 이름이 낯이 익은데 누군지 퍼뜩 안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주고받은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바로 그 미애라는 여자는 남편 회사 대표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렇게 인꼬부부로 잘 지내왔던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애교스럽게 잘하던 그 대표 와이프가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어퍼컷을 맞은 듯 기막힌 사실 앞에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어지간해서 우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순간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졌고 가슴이 막 쥐어짜듯이 아프더라고요.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새벽 4시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남편 폰을 다시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러운데도 정신은 말짱하고 잠은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일어났고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자는 척을 했고요. 출장이랍시고 나가지만 또 그녀를 만나러 가는 걸지도 모르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그 즉시 남편 뺨이라도 날리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얼떨떨하다 보니 멍해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갔고 이틀 뒤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출장지에서 사진도 보내고 밥 잘 챙겨 먹으라던가 특산물 사간다는 소리도 하고 보고 싶다고 그러고 여기 주변에 관광지가 좋던데 다음에 놀러 오자고도 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애정 가득한 문자를 보내는데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말들 중에 진심이 하나라도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한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깊은 분노가 찾아왔죠. 남편은 저에게 애초부터 진심이 없었고 그저 이용만 하려고 했다는 걸 명확히 알겠더군요. 눈앞에 있었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극도의 분노가 찾아왔죠. 저는 어지간해선 쉬는 일이 없는데 그날은 도저히 일을 할 정신이 못 되어 직원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고민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엿먹이고 되돌려주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낼까였습니다. 사랑 가지고 놀고 속인 그것들에게 저도 뭔가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고 제 선물이니 뭐니 얄궂은 기념품 몇 개 사왔더라고요. 그 여자한테는 비싼 구두니 화장품도 잘 사준 것 같은데 나한테는 몇 천 원 하는 이런 수준 낮은 기념품을 주나 싶어서 또 열받는 겁니다. 지네 가족들이 저한테 들고 간 돈이 얼만데요. 내가 이런 거 받아도 고마워하고 좋아하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호구로 봤구나 싶어서 눈앞에서 그 선물을 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남편 모르게 이혼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한 방 먹일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 회사의 대표이자 조미애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겠죠. 무작정 연락할까? 찾아갈까? 서류를 보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도중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군요. 어머님 연락 받고 싶은 마음도 상황도 아니라서 씹었는데 계속 연락이 왔고 기껏 받았더니 하시는 말이 또 돈 얘기였습니다. 우민이가 이번에 회사에 취업을 했어. 내가 걔 번듯한 회사 취업하는 거 너무 기다렸는데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시동생이 취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막 짜증이 났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하는 일이 영업 이런 거라서 개인 자차가 있어야 된다네. 회사차가 없대요. 개인 차가 있어야 취업이 된대. 그 회사는 그렇다네. 근데 우민이가 차가 어디 있니? 그래서요? 뭐 비싼 차까지는 말고 적당한 차 한 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련님 차를 사달라는 건가요? 뭐 할부로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취업하려면. 영민 씨한테는 말하셨어요? 영민이는 해주고 싶어 하는데 돈이 마땅치 않다고. 참 뻔뻔하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진짜 나한테 돈 맡겨놨나, 사람을 어디까지 벗겨먹으려 하나 열받는 겁니다. 시동생 차까지 사달라뇨. 예전에는 가족이라서 좋은 마음으로 해줬다면 지금은 남편 놈 배신 때리고 바람펴서 이혼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제가 시동생 차를 사주게 생겼나요? 그래서 진짜 생각 같아서는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이 동생한테 차 사주고 싶다고 하면 해줘야죠. 정말? 근데 영민이가 당장 돈이 없다고 그래서. 곧 생길 거예요. 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정말이니? 아휴, 우리 며느리 진짜 시원시원하다. 그러면 돈은 언제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랑 어디 좀 가세요.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고마워. 너는 진짜 우리 집 복덩이야. 복덩이가 아니라 그저 만만한 호구겠죠 싶어서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주 금요일은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 날이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직원들이 30명 안팎인데 호텔 연회장 빌려서 식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금요일 날 어머님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했죠. 어디 가는데? 돈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은행 가는 거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했습니다. 어쨌든 우민이한테도 말했는데 우민이도 너무 좋아하더라. 우민이가 대학도 안 나와서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좋은 기회니. 저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제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니 어머님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은행이 아니네? 어디로 가는 거야? 따라오세요. 돈 필요하신 거면.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함께 연회장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둥그런 테이블에 직원들이 모여 앉아있고 저 멀리 회사 대표와 조미애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기념일 파티라 직원 가족들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해서 남편이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나, 이게 뭐니? 영미인의 회사에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빌렸대요. 아휴, 그러니? 여기서 식사하자고 나 데리고 온 거야? 그것보다 소개해드릴 사람 있어서요. 아, 저기 있네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갑자기 어머님이랑 나타나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여보,
여기 어떡해? 못 온다면서 엄마까지 같이 왔네? 대표님은 저기 계시네. 대표님? 대표님은 왜? 당신도 따라와. 저는 어머님과 함께 대표님 앞으로 갔습니다. 대표님은 조미애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옆에 분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잘 오셨어요. 와서 식사하고 그러고 가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는 대표님을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잘못은 제 남편과 조미의 이 두 연놈이 한 거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 이분이 영민 씨 회사 대표님이고 이쪽은 대표님 아내분이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바람피는 상간녀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 말을 덤덤하게 하자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조미애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고요. 뭐라고요? 대표님 모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제 남편하고 조미애 씨하고 더러운 불륜 관계더라고요. 여기 두 사람이 나눈 카톡도 다 인쇄해서 갖고 왔습니다. 소송하실 거면 증거로 쓰셔도 될 거예요. 제 거침없는 말에 남편과 조미애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멍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폭로할 줄은 몰랐겠죠. 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어머님 아들 바람 폈다고요. 회사 대표 와이프인 이 여자하고. 두 사람이서 나눈 대화가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제가 이혼하고 자리 비켜주려고 합니다. 고로 어머님 며느리 자리 때려칠 거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 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어쩌면 어머님 새며느리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준비해온 말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피가 차가워지기라도 한 듯 흥분하지 않고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지고 대표님 허둥지둥 제가 건넨 서류봉투를 열어보는 겁니다. 그 서류봉투 안에는 그 두 사람이 나눈 은밀한 대화를 인쇄한 종이들이 다 있었죠. 이게 다 뭐야? 그러자 조미애도 보더니 놀라서 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 여자 미쳤나 봐. 채 팀장 뭐 하고 있어요? 이 여자 데리고 나가요. 여보, 저 여자 미친 여잔가 봐. 다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그럼 이게 다 뭐야? 이거 저 여자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난 이런 적 없어. 조미애는 허둥지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대표님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라고요. 소란이 일어나니 직원들도 막 웅성거리면서 다 쳐다보고 주변으로 모였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패닉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영민아, 이게 다 뭔 소리니? 야 은하야,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알아서들 얘기하세요. 저는 빠져줄 테니까. 그렇게 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놀고 있네. 그럼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회사 대표랑 바람나서 나한테 처음부터 사기친 주제에 내가 이런 거 폭로할 때도 네 사정 봐가면서 해줘야 되니?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미친 여자야. 라면서 끝까지 저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을 들어 그 여자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 직원들도 난리가 났죠. 이게 어디다 대고 자꾸 미친 여자래? 미친년은 너지. 남편 앞에서는 살랑살랑 거리면서 뒤에서는 부하 직원하고 바람핀 주제. 증거가 눈앞에도 있는데도 어디서 지랄이야. 너, 내가 상간소송 보낼 거야. 그거나 딱 기다려. 그리고 최영민 너도 마찬가지야. 사람 마음 가지고 놀아. 이 인간 쓰레기들아. 너네 둘 다 내가 매장시킬 거야. 이 더러운 것들. 저는 그렇게 폭발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퍽 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화가 난 대표가 남편 얼굴을 막 때리고 말리는 조미에 밀치고 어머님도 내 아들 왜 때리냐며 고함 지르고 대표 잡아당기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거죠. 저는 코웃음 치며 그 꼬라지 보다가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너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다 망했다면서 자기는 조미애 씨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박박 우기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네 엉덩이에 점이 귀엽네 속옷색이 어쩌네 얘기해놓고 우기면 다인가요? 저한테 고소를 하네 어쩌네 색 난리를 치길래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그 과정에서 저의 식당도 한번 찾아왔어요. 저한테 위협을 가하려고 온 모양이었죠. 난동 피우려는 거 직원들이 저지하고 제가 경찰에 신고도 해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 와이프랑 바람나고 경찰서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진작에 회사 잘렸다고 했고 대표로부터 위자료 소송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대표랑 이혼한다고 그러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 사모님 행세하고 다니다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동안 빌린 돈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드린 게 아니라 빌려준 거기 때문에 돌려받겠다고 했는데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었죠. 애초에 저희 집 살 때 남편이 잔금 치르는 명목으로 또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줬는데 그 돈으로 위자료 및 빌린 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돈 한 푼 못 돌려받게 된 셈이었죠. 저는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으로 따로 돈 받아냈고요. 남편이나 그 여자나 이혼당하고 위자료 물고 회사 잘리고 꼬라지가 참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난장판도 만들었고 개망신도 줬고 위자료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손잡고 자멸의 길로 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인간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고 애초에 나한테 진심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용만 당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기분 더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돈 잘 벌고 자기 식구들한테 돈 잘 써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연애는 그 여자랑 한 거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씁쓸하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멍청했구나 싶어서 자학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음먹고 접근한 그 뱀 같은 인간을 제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겠나요? 저에 대한 진심마저도 다 포장을 할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요. 그저 저는 질 나쁜 사기꾼 같은 인간한테 걸린 거죠.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 속은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이용당했던 게 아니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더불어 든 생각이요. 그따위 시댁에는 필요한 때 돈 해주면서도 정작 살면서 저를 위해서는 뭔가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참 박하게 살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사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제 스스로를 가장 위하고 아껴줬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저를 돌보지 않고 악창만 떨며 살았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은 좀 줄이더라도 나를 많이 돌보고 살자.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좀 여유롭게 살자. 그런 생각으로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라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진 않지만 또 그런 일을 겪음으로 얻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돈 복은 있는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늘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봐야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